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한우 전문점인 한우정의 저녁 시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재즈 선율로 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 비가 도시의 소음을 차단해 주어 실내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예약조차 쉽지 않은 명소로 알려져 있었기에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손님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이들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최상급 한우의 풍미를 즐기고 있었고, 종업원들 또한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의 편의를 돕고 있었다. 식당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중년의 여성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설명하기 힘든 차분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예비역 소장 강서연이었으나, 지금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운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의자에 걸어두고 단정한 검은색 니트를 입은 그녀는 숯불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고기 한 점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는데, 오랜 군 생활 동안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녀에게 은퇴 후 찾아온 이러한 평범한 저녁 식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안식의 시간이었다. 강서연은 잘 익은 등심 한 점을 집어 천일염에 살짝 찍은 뒤 입에 넣으며 고기의 육즙과 숯불 향이 어우러지는 맛을 음미했고,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배어 있었으며, 이는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복잡했던 지난주를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으로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이었기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의 만족감을 느끼며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과 따뜻한 숯불의 온기를 번갈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분위기는 식당 입구 쪽에서 들려온 거칠고 요란한 소음으로 인해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는데, 두꺼운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이닥친 5명의 남자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육군 정복을 입고 어깨에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 또한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민간인 복장이었으나 짧은 머리와 건장한 체격을 통해 군인들이거나 사설 경호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는 박도훈이라는 인물로, 그는 최근 군내부 사조직과 결탁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는데, 그는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홀 중앙으로 걸어들어와 마치 자신의 안방인 양 거만한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박도훈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았고, 그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식당 지배인을 큰 소리로 부르며 당장 자리를 마련하라고 위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프로답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오늘은 모든 좌석이 예약되어 있어 당장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을 설명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지만,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박도훈 대령은 지배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가더니 지배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누군지 알고 감히 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느냐며 당장 VIP룸을 비우라고 고함을 쳤고,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릴 정도로 크고 위협적이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손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나서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수행원들의 험악한 인상과 대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무언의 압박감 때문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강서연 또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녀는 박도훈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지배인이 계속해서 곤란해하며 머뭇거리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자 식당 안에 있던 몇몇 여성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시록을 하며 이 식당을 당장 문 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수행원들은 그런 그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며 손님들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지배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구석에 있는 테이블이라도 급하게 정리해서 마련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박도훈은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기에 그런 제안은 오히려 그를 더 화나게 만들 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거짓 취급을 받는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식당 내부를 휘저으며 돌아다니다가 창가 쪽에 위치한 가장 전망 좋고 조용한 자리, 즉 강서연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이며 그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는 저 자리가 마음에 드니 저기에 앉아 있는 여자를 당장 내보내고 상을 치우라고 지배인에게 명령했다. 지배인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는 이미 식사 중인 손님이 계신 곳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만류했지만, 박도훈은 지배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의 수행원들은 이미 강서연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서연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구의 사내들을 보면서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다가오던 수행원들이 잠시 주춤할 정도였으나, 그들은 곧 대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수행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강서연의 테이블 앞에 서서 거만한 태도로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여기는 귀하신 분이 앉으셔야 할 자리이니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서 나가라고 위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을 얕잡아 보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강서연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저 여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지만, 강서연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수행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식사 예절을 배우지 못한 개들이 지저대니 밥맛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정막 속에서 천둥처럼 뚜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 말을 들은 수행원과 박도훈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일그러졌으며, 순간적으로 흐르는 정적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감히 대령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것도 혼자 있는 여자가 면전에서 그들을 개취급했다는 사실은 박도훈의 오만한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었기에, 그는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무릎을 꿇리라고 발악하듯 명령을 내렸다. 강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로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으며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해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나리오가 순식간에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행원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강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며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당에서의 시비가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서막임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특히 박도훈 대령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행원의 거친 손이 강서연의 어깨를 움켜쥐기 위해 날아들었으나 그녀는 마치 그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었다는 듯 상체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그 손길을 허공으로 흘려보냈고 예상치 못한 헛손질에 중심을 잃은 수행원이 테이블 위로 꼴사납게 넘어질 뻔하자 식당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가 곧이어 억눌린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강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은 손을 거두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비틀거리는 수행원을 올려다보며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자 시정잡배나 하는 행동이라고 났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일갈했는데 그녀의 기세에 눌린 수행원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주먹을 쥐었지만 감히 다시 덤벼들지 못하고 뒤에 서 있는 박도훈 대령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자신의 부하가 한낱 중년 여성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도훈 대령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부하를 발로 걷어차고는 직접 강서연의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내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박도훈은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자 막강한 권력을 쥔 인물임을 과시하려는 듯 제복 상의를 젖혀 계급장을 돋보이게 만들며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훈계질을 하는지 아느냐고 고함을 질렀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테이블 위에 튈 정도로 그는 흥분해 있었다. 강서연은 테이블 위에 튄 침 자국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 박도훈의 고함 소리에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눈높이를 맞췄는데 그녀의 키는 박도훈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거구의 대령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묵직한 것이어서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았다. 강서연은 박도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군복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입는 수의와도 같은 옷이지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약자를 괴롭히기 위한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도훈의 폐부를 찌르며 그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훈계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치솟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식당 지배인의 뺨을 짝소리가 나도록 후려쳤는데 갑작스러운 폭력의 지배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안경이 벗겨져 나뒹구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박도훈은 쓰러진 지배인을 향해 침을 뱉으며 내 기분을 망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고 공포에 질린 여직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쟁반을 떨어뜨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우자 공포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그는 여직원이 떨어뜨린 유리 조각들을 구둣발로 치식이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처럼 여직원에게 다가가 겁에 질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는데 그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며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이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덜덜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선 명백한 살기였으며 그녀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직감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집어 들었다. 강서연은 소리 없이
박도은의 뒤로 다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여직원을 놓아주도록 만들었는데 그녀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박도은은 비명을 지르며 잡고 있던 여직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신의 손목이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를 돌아보았다. 강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박도은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한 상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것은 반역 행위나 다름없으며 당신은 이미 군복을 입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차갑게 선고하듯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렸다. 손목이 꺾인 채 고통스러워하던 박도은은 수치심과 분노로 눈이 뒤집혀 반대쪽 주먹을 휘두르며 강서연을 공격하려 했으나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걸어 중심을 무너뜨렸고 육중한 몸집의 대령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다. 바닥에 처박힌 박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정복은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붉게 충혈된 눈은 그를 더욱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수행원들을 향해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저 여자를 당장 죽여버리라고 악을 썼고 대령의 명령을 받은 4명의 수행원들은 일제히 품 안에서 삼단봉과 같은 흉기를 꺼내들며 강서연을 포위하기 시작했는데 식당 안에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거나 출구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강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하며 퇴로와 공격 루트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있어 이 정도 숫자의 상대는 훈련병 시절에 몸풀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나 일반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유일한 제약 사항이었다. 수행원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선제 공격을 가해왔지만 강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몸을 회전시켜 공격을 피하고는 그대로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는데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자 그녀는 지체 없이 그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아 옆에서 덤벼드는 다른 수행원의 다리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순식간에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수행원들은 공포감에 멈칫거렸지만 뒤에서 박도훈이 욕설을 퍼부으며 독촉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무기를 고쳐 쥐고 강서연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강서연은 식탁 위에 냅킨 통을 집어던져 한 명의 시야를 가린 뒤 날렵하게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 발차기를 날려 다른 한 명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타격음과 함께 수행원이 나가 떨어지자 그녀는 우아하게 착지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4명의 전문 경호원들이 제압당해 바닥을 기고 있는 광경은 비현실적이었으며 박도훈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집으로 손을 가져갔다. 식당 안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과 엎어진 음식물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지만 강서연이 서 있는 공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하고 고요했으며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수행원들을 한심하다는 듯 일별하고는 천천히 박도훈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박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들며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겁에 질려 갈라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눈앞에 있는 여자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민간인이 있는 장소에서 총기를 꺼내는 것은 군법 폐위감이며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경고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총구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어서. 박도우는 방아쇠를 당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것이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제어할 수 없이 후들거리고 있었다. 박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꽉 쥐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직 도망가지 못한 손님들과 직원들이 구석에 모여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총구를 강서연에게서 인질들에게로 돌렸는데 그는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강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고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살기는 더욱 짙어졌는데 군인이라는 작자가 무고한 시민을 방패막이로 삼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다는 사실에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그녀는 이 쓰레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박도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 보이며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리와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고 박도훈은 자신이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착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는 모두 한 곳으로 모이라고 소리치며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이 상황이 단순한 폭행 사건에서 테러 상황으로 변질되었음을 인지하고 과거 대테러 부대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을 깨우며 박도훈의 시선이 분산되는 찰나의 순간을 노리기 위해 숨소리조차 죽이고 기회를 엿보았다. 박도훈은 식당 출입구를 봉쇄하고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 입구를 지키라고 명령한 뒤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원 병력을 요청하며 자신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 당장 무장 병력을 보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영웅담으로 조작하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눈앞의 여자를 간첩이나 테러범으로 몰아 현장에서 사살할 명분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건 전호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밟는 박도훈 대령의 구두굽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는 권총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구석에 몰린 인질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서로를 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총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으나 박도훈은 그런 그들의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도훈은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의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 손으로 총을 겨눈 채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부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는 동안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강서연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박도훈은 다급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지금 즉시 사진을 보낼 테니 신원 조회를 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강서연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셔터를 눌렀는데 그 과정에서도 총구는 여전히 그녀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는 순간에도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냉소적인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박도훈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곧 자신의 정보력이 그녀의
오만함을 꺾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몇 분 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박도훈이 보낸 사진의 인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으나 접근 불가라는 붉은 경고 메시지만 떴을 뿐 어떠한 정보도 열람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상대방은 이 정보가 국가 최고 기밀 등급인 1급 보안 코드로 잠겨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나 국정원장급의 승인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레벨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말을 들은 박도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멍하니 강서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조회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는 곧 이것이 그녀가 북한의 고위 공작원이거나 정권의 비호를 받는 비밀 요원일 것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저 여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1급 간첩이 확실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사살해도 좋다고 명령을 내렸다. 바닥에서 신음하던 수행원들은 대령의 사살 명령에 잠시 주춤했지만 군 내부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박도훈의 보복이 두려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은 품에서 단검이나 깨진 병, 조각 같은 흉기들을 다시 쥐어 들고 강서연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테이블 모서리와 기둥을 이용해 방어 태세를 갖췄는데 그녀는 민간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일부러 빈틈을 보여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 수행원이 고함을 지르며 단검을 휘두르고 달려들자 강서연은 날렵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고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그 칼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린 뒤 수행원의 명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이 모든 동작은 불과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지켜보던 다른 수행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박도훈이 뒤에서 총을 허공에 발사하며 위협하자 다시금 죽기 살기로 덤벼들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박도훈은 강서연이 자신의 부하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며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고 그는 더 이상 생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강서연의 다리를 향해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은 빗나가 식당 벽면에 박히며 파편을 튀겼다. 총소리에 놀란 인질들의 비명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고 상황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는데 강서연은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박도훈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혔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낙지만 관리가 잘 된 검은색 폴더폰을 꺼내 들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닌 군용위성 통신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특수 단말기로 그녀가 현역 시절부터 사용해오던 비상 연락망이자 대한민국 군 수뇌부와 직접 연결되는 한 라인이었다. 강서연은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고 짧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코드네임인 고스트를 언급하며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암호로 전달했고 즉각적인 코드 블랙 발령을 요청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인 김철수 준장이었는데 그는 늦은 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설적인 선배의 전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을 감지하고 즉시 상황실에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다. 김 준장은 강서연에게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재차 확인하며 민간인 피해 없이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최정예 대테러 팀을 급파하겠다고 보고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선배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묻어 있었다. 박도우는 기둥 뒤에서 강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외부의 테러 조직이나 공범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오해했는데 그는 자신의 망상을 사실로 확신하며 더욱 흥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닥달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웅이 될 기회라고 착각하며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이 상황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그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강서연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만나게 된 것이 유감스러웠지만 썩어빠진 군인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기둥 뒤에서 나와 박도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와 같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박도훈은 강서연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자 반사적으로 총을 겨눴지만 그녀의 눈빛에 압도되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춤거렸는데 그는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운이 자신이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만났던 그 어떤 장군들보다도 강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서연은 박도훈을 향해 당신이 기다리는 지원군은 오지 않을 것이며 대신 당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심판관들이 오고 있다고 차갑게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예언처럼 들려 박도훈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도훈은 애써 공포를 감추기 위해 헛웃음을 터뜨리며 네가 아무리 허세를 부려봤자 곧 헌병대가 도착하면 너는 끝장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식당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번쩍거리며 실내를 비추고 있었는데 이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도훈은 경찰이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제야말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그는 문 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피해자이자 영웅인 것처럼 연기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창밖의 불빛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경찰 병력 뒤에 더 거대하고 강력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폭풍은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그녀는 박도훈이 곧 마주하게 될 절망적인 상황을 예견하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고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라고 권고했다. 박도훈은 강서연의 마지막 경고를 비웃으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냐고 욕설을 퍼부었고 그는 자신의 파멸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그때 식당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벤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여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차에서 내려 신속하게 진영을 갖추는 모습이 보였다. 박도훈은 창밖을 보며 자신의 지원군이 도착했다고 환호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은 일반적인 헌병대가 아니라 검은 대테러복을 입고 최신형 소총으로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왜 헌병대가 아닌 특수부대가 왔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자신이 테러 상황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문이 열리고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박도훈은 의기양양하게 문 쪽으로 다가갔고 강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다가올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 안의 운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잠시 후 벌어질 반전은 박도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박도훈 대령은 창밖을 가득 메운 검은색 벤과 중무장한 병력들을 바라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이자 보호받아야 할 VIP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굳게 잠긴 참나무 문을 등지고 서서 식당 안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이제 곧 정의의 군대가 들이닥쳐 저 악질적인 테러리스트를 처단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며 무고한 시민들을 겨누고 있어 그 말에 안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도훈은 자신의 권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착각하며 이제부터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신이 주관하는 즉결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의 눈빛은 광기와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며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강서연은 창밖의 병력들이 취하는 대형과 수신호를 아주 짧은 순간 스치듯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707 특수임무단이 진입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박도훈을 제압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었지만 박도훈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고 그의 죄상을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박도훈이 벌이는 광대 노름을 지켜보기로 했고 그녀의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박도훈을 더욱 자극하여 그가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식당 중앙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거만하게 앉은 뒤 마치 법정의 재판장이 된 것처럼 헛기침을 하며 겁에 질린 인질들을 향해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공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강서연에게 무참히 당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란 행위이므로 현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증인이 되어 저 여자의 만행을 증언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사람들은 살기등등한 박도훈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침묵을 박도훈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해석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떨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남자가 주저하자 쇳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그를 자신 앞에 세웠다. 박도훈은 남자에게 강서연이 먼저 자신과 부하들을 공격했고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는데 남자는 너무나 무서워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며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박도훈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강서연을 노려보았고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정의라며 너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조소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요에 의한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재판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버리는 삼류 인질극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의 말은 박도훈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고 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곧이어 책상을 내리치며 어디서 감히 범죄자가 법을 논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더욱 폭력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강서연을 몰아붙였지만 그럴수록 그의 밑바닥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이때 구석에 쓰러져 있던 지배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용기를 내어 박도훈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는 손님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제발 진정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도훈은 지배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가가 권총 손잡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며 감히 어디서 천한 장사치 따위가 군인의 신성한 업무에 끼어드느냐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지배인이 피를 흘리며 다시 쓰러지자 식당 안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고 몇몇 여성들은 비명을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으며 오열했지만 박도훈은 그 비명소리마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는 배경음악처럼 즐기고 있었다. 박도훈은 쓰러진 지배인을 발로 밟고 서서 강서연을 향해 너 때문에 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하는 비열한 화법을 구사했는데 그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에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내 발등에 키스하며 용서를 빈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어 헌병대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에는 자비심 따위는 없었고 오로지 상대를 굴복시키고 모욕감을 주려는 악에만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그 역겨운 제안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당신의 발등에 키스하느니 차라리 지옥불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고 응수했다. 강서연의 거절에 박도훈은 이성을 잃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당장이라도 쏠 듯한 기세로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흰자위가 많이 보였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어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보였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나는 국방부 장관과도 형님 동생하는 사이고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것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자신의 뒷배경을 자랑하듯 떠벌렸다. 박도훈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비리와 유착관계를 술술 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눈앞의 상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국가 기밀에 가까운 치부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강서연은 박도훈의 자백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하나하나 각인시키며 혹시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랐지만 설사 없더라도 이미 밖에서 도청하고 있을 707 대원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박도훈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이런 식당에서 여자 하나를 상대로 벌벌 떨며 총질을 해대느냐고 도발했고 그 말은 박도훈의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박도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천장을 향해 총을 한 발 발사하며 식당 안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고 떨어지는 조명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상황은 더욱 위험천만해졌다. 총성의 놀란 인질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박도훈은 부하들에게 소리쳐 강서연을 포박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한 차례 호되게 당한 부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박도훈은 부하들의 겁쟁이 같은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끝장을 보겠다고 결심하고 총구를 강서연의 이마 정중앙에 겨누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을 셀 동안 무릎을 꿇지 않으면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식당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서연은 자신의 이마를 겨누고 있는 차가운 총구를 느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도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에 대한 연민이나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는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박도훈에게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의 무덤을 팠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박도훈의 귓가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박도훈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이미 당겨진 활시위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바로 그 순간 식당의 통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검은 그림자들이 실내로 들이닥쳤는데 그것은 707 특수임무단의 진입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섬광탄이 터지며 강력한 빛과 소음이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고 박도우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귀를 막았으나 이미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특수부대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박도운의 부하들을 제압했고 레이저 조준기들의 붉은 점들이 일제히 박도운의 가슴과 머리를 향해 조준되었다. 박도운은 눈을 뜨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수십 개의 총구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는 이들이 자신을 구하러 온 지원군이 아니라 자신을 사냥하러 온 사냥꾼들임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내가 불렀는데 왜 나한테 총을 겨누느냐고 소리쳤지만 검은 마스크를 쓴 대원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가운 침묵만을 유지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침묵은 박도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허무함을 맛보아야 했다. 그때 연기가 걷히며 무장한 대원들 사이로 한 명의 지휘관이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박도운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강서연이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박도운은 그 지휘관이 자신을 무시하고 강서연에게 가는 것을 보고 분노와 의구심에 휩싸여 저 여자를 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지휘관은 강서연 앞에 멈춰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늦게 도착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박도운의 입은 떡하니 벌어졌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강서연과 지휘관에게 집중되었고 인질들조차 공포를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서연은 지휘관의 경례를 가볍게 받아주며 고생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상관과 부하의 모습이었기에 박도운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자신이 테러리스트라고 믿었던 여자가 특수부대 지휘관의 경례를 받는 상황. 이것은 박도운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충격적인 반전이었고 그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강서연은 굳어버린 박도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진짜 재판을 시작해볼까라는 그녀의 말은 박도운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도운은 자신이 갇힌 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오만과 독선의 감옥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식당을 가득 메우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 침묵은 박도운이 만들어냈던 공포에 의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압도적인 권위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의 침묵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장인 김철수 준장이 강서연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고 그 절도 있는 동작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가 강서연에게 표하고 있는 존경심이 단순한 의례적인 것을 넘어선 진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도운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반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빠져버린 듯했다. 김철수 준장은 경례를 마친 후 절도 있게 손을 내리고 강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한 태도로 늦게 도착하여 선배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 현역 준장이 민간인 복장의 여성에게 깎듯이 선배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강서연은 김준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고 위로했고, 자네가 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직접 해결하려던 참이었지만 이렇게 와주니 뒤처리가 훨씬 수월해지겠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오랜 전후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박도훈이 자신의 패거리들과 나누던 저급한 복종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박도훈은 비명을 지르듯 김준장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는데, 그는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며 어떻게 테러리스트에게 경례를 하고 아군인 나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느냐고 횡설수설하며 항의했다. 그는 김준장의 계급장을 확인하고 자신보다 상급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라 군대 예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도훈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저 여자가 내 부하들을 폭행하고 총기를 탈취하려 한 흉악범이니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김준장은 박도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은 벌레를 쫓듯 손을 휘저을 뿐이었다. 김철수 준장의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박도훈을 둘러싸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는데, 박도훈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건장한 대원들의 악력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바닥에 처박힌 박도훈은 고개를 들어 김준장을 노려보며 내가 누구 라인인지 아느냐고 국방부 고위층의 실명을 거론하며 너희들 모두 군복을 벗게 만들겠다고 악을 썼지만, 대원들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를 압박하여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강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는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인맥 뒤에 숨으려는 비겁한 태도가 못내 역겨웠기 때문이었다. 김철수 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도훈을 내려다보며 당신이 지금 체포하라고 명령한 분이 누구신지 알고나 떠드는 거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심함과 분노가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김준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이분은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자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을 역임하신 강서연 장군님이시라고 정식으로 소개했다. 그 선언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식당 안에 있던 인질들은 물론이고 박도훈의 수행원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서연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군이라는 단어가 박도훈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전설적인 군 원로였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군 내부에서 신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름으로 현역 시절 유령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키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박도훈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영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중년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과 함께 끔찍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강서연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역 시절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뿜어내고 있어 누구도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김 준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으며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인질들의 안전 확보와 부상자 이송, 그리고 현장 보존을 위한 조치들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그녀의 지휘 능력은 녹슬기는커녕 더욱 노련해져 있었고, 특수부대원들은 그녀의 명령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이는 그녀가 여전히 부대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동안 박도훈의 수행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령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특수부대원들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강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너희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았다고 질책했다. 그녀의 꾸지람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듯한 준엄한 심판이었기에 수행원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바닥에 무릎 꿇린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것이 몰래카메라거나 악몽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정신 붕괴를 막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손목을 파고드는 수갑의 차가운 감촉과 등 뒤에 서 있는 무장 군인의 거친 숨소리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강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쉰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강서연은 그런 박도훈을 내려다보며 당신이 원하던 공개 재판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싸늘하게 선고했다. 그녀는 김준장에게 식당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녹취하도록 지시했으며 박도훈이 언급했던 고위층 인맥들에 대한 조사도 즉각 착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군 내부에 기생하는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고, 박도훈은 그 거대한 청소 작업의 첫 번째 희생양이자 본보기가 될 운명이었다. 식당 밖에는 어느새 수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특수부대가 출동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취재 경쟁을 벌이며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커튼 틈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녀의 소망은 깨졌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세상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박도훈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자,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볼 테니 똑똑히 들으라고 말했다. 박도훈은 강서연의 눈을 피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식당 안은 이제 그녀가 주재하는 즉결 심판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인질들은 공포에서 벗어나 안도감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세기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배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강서연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강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목을 축이고 박도훈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판의 서막을 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 보이며 당신이 아까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그 인맥들이 과연 당신을 구하러 올지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할지 내기해보자고 제안했다. 화면 속에는 박도훈이 군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장면과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 비리에 가담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이는 강서연이 은퇴 후에도 비밀리에 수집해온 부패 군인들의 블랙리스트 중 일부였다. 박도훈은 자신의 비밀 장부가 그녀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냐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서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었고, 박도훈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다. 강서연은 박도훈을 향해 마지막 자비로 자백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의 시작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식당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지 않고 박도훈의 추악한 민낯을 똑바로 응시하며 심판의 칼날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한우정의 신뢰를 가득 메우던 팽팽한 긴장감은 이제 무겁고 엄숙한 심판의 공기로 바뀌어 있었고, 식당은 더 이상 음식을 즐기는 유흥의 공간이 아니라 죄인을 단죄하는 즉석 군사, 법정으로 변모해 있었다. 강서연은 마치 판사석에 앉은 재판장처럼 테이블 중앙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양옆에는 김철수 준장과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호위무사처럼 도열해 있어 그녀의 강서설이 탄달한 도단,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박도훈 대령은 그들 앞에 무릎 꿇린 채 포승줄 대신 케이블 타이로 손이 뒤로 묶여 있었는데, 그의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고 어깨는 간헐적으로 들썩이고 있어 그가 느끼고 있는 공포와 수치심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강서연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 화면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도훈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해부학자가 시체를 관찰하듯 건조하면서도 예리하게 박도훈의 내면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대한민국 육군 대령 박도훈, 지금부터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공개 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식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 즉 인질로 잡혀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은 이제 배심원이 되어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강서연의 선언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주위를 둘러싼 특수부대원들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다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과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지만 혀가 마비된 듯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서연은 그런 그의 심리를 꿰뚫어 보듯 비웃음을 흘리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읊을 죄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강서연은 첫 번째 죄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민간인 폭행 및 협박, 그리고 불법 무기 사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녀는 박도훈이 지배인을 폭행하고 여직원을 인질로 잡은 행위는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저버린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녀는 피해자인 지배인과 여직원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군을 대신해 사과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강서연의 품격에 감동하며 박도훈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쏟아냈다. 박도훈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 강서연은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특정 문서를 화면에 띄운 뒤 김철수 준장에게 보여주었는데, 김 준장의 표정은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험악하게 일그러졌고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박도훈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당신은 작년 군수물자 납품 과정에서 불량 방탄조끼를 납품받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그 불량 장비 때문에 작전 중부하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식당 안은 분노의 탄식으로 가득 찼고, 특히 현장에 있던 707 대원들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도훈은 그 비밀이 밝혀지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건 모함이라며 자신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고 윗선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강서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뱃속을 채우는 것이 관행이라면 그 관행을 만든 놈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단두대에 세우는 것이 나의 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분노는
식당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박도우는 자신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몸을 웅크렸다. 강서연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그녀는 박도훈이 군 급식 재료 납품 비리에도 연루되어 장병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공급하게 만들고 그 차액을 착복해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녀는 당신이 여기서 최상급 한우를 씹어돌리며 호요식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청년들은 곰팡이 핀 빵과 썩은 고기를 먹어야 했다며 박도훈의 이중성과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몇몇 손님들은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고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이 추악한 진실을 녹화하여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겁하며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묶인 손 때문에 그조차 할 수 없어 고개를 사타구니 사이로 처박는 추태를 부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으며 이제 자신은 군대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제발 촬영을 멈춰달라고 초상권 침해라고 쉰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애원 섞인 항변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만 될 뿐이었다. 강서연은 박도훈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차가운 조소를 보내고는 당신이 믿고 있던 그 든든한 형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라며 통화 기록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박도훈이 뇌물을 상납했던 장성들과 정치인들의 명단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당신이 오늘 나를 테러리스트로 몰아 죽이려 했던 이유도 결국 이 더러운 커넥션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 아니냐고 전곡을 찔렀고 박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는 자신이 충성했던 조직이 사실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으며 강서연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김철수 준장은 더 이상 듣고 있기 역겨운지 강서연에게 선배님이 자를 당장 헌병대로 이송하여 군법 회의에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선배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손을 들어 김 준장을 제지하며 아직 하나가 남았다며 박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영혼까지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도훈에게 당신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며 스스로 계급장을 떼어낼 자격조차 없으니 내가 직접 그 껍데기를 벗겨주겠다고 말했다.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도훈에게 다가갔고 박도훈은 다가오는 그녀를 보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뒤에 있는 대원들에게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강서연은 박도훈의 코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어깨에 달려있는 대령 계급장을 손으로 잡았는데 박도훈은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서연은 망설임 없이 거칠게 계급장을 뜯어내 버렸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 나가자 박도훈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강서연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짓밟으며 명예를 모르는 군인에게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족쇄일 뿐이라며 당신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한낱 파렴치한 범죄자 박도훈으로 돌아갔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박도훈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발밑에 먼지처럼 하찮게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덧으며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의 추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목격하며 숙연해졌는데 강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 과정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입각하여 박도훈을 심판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김철수 준장과 707 대원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자세를 바로잡고 경의를 표했다. 강서연은 오열하는 박도훈을 뒤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고 이는 썩어버린 군의 현실을 마주한 노병의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준장에게 이제 데려가서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대원들은 축 늘어진 박도훈을 마치 짐짝처럼 들어올려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형님들을 찾았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도와줄 형님들이 아니라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기 중인 헌병대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박도훈이 끌려나가자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훨씬 가볍고 편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서연은 지배인과 직원들을 불러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놀란 마음을 위로해 주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말투는 방금 전까지 서리빨 같은 심판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정한 이웃의 모습이었다. 지배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다가와 강서연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때 식당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강서연을 찾았고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장관님께서 지금 이 사태를 보고받으시고 격노하셨으며 장군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보고했다. 비서실장의 등장으로 식당 안의 사람들은 강서연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지만 강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강서연은 비서실장에게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저기서 공포에 떨었던 시민들과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에게 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고 비서실장은 당황하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을 보여주며 자신이 왜 전설로 불리는지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판단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박도훈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강서연은 김철수 준장을 조용히 불러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고 김 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박도훈이 가지고 있던 비밀 장부를 토대로 군 내부의 비리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대규모 기획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은밀한 명령이었다. 식당 밖에는 밤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긴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와도 같았다. 강서연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오늘 밤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치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쉴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김철수 준장은 떠나려는 강서연에게 부대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호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요란 떨지 말고 부대로 복귀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나는 이제 민간인이니 조용히 택시 타고 갈 것이라며 농담을 던졌고 그제야 김 준장과 대원들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영원한 그들의 지휘관이며 그녀가 가는 길은 언제나 정의와 명예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서연이 식당 문을 나서려 할 때 지배인이 달려와
쇼핑백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채 다 먹지 못한 최고급 한우 세트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지배인은 이건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니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했고,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섰고, 뒤에서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식당 밖으로 끌려 나온 박도훈 대령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정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이 뜯겨나간 자리는 흉터처럼 남아 그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기자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군 내부 비리와 인질극의 진상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고, 박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짐짝처럼 구겨 넣어졌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허영심과 오만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지옥과도 같은 형벌의 시작이었다. 강서연은 그 소란스러운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옷깃을 여미고는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와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홀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끌려가는 박도훈과는 대조적으로 쓸쓸하면서도 강인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지만 그 결과에 연연해하거나 영웅 대접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그저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고,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흡수하며 전설적인 지휘관의 퇴장을 묵묵히 배웅해주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강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김철수 준장이 숨을 고르며 서 있었는데, 그는 아직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선배를 그냥 보낼 수 없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김 준장은 강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며 선배님 덕분에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서연은 후배의 경례를 받아주며 군복을 입은 자는 언제나 국민의 그림자가 되어야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김철수 준장은 강서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혹시 다시 군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의 전장은 이제 이곳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 속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은 이미 과거의 유령일 뿐이며 미래는 자네와 같은 현역들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 준장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서 경의를 표했고, 그의 눈시울은 뜨겁게 붉어져 있었으나 입가에는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편 호송차에 실려가던 박도훈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는데, 뉴스 화면에는 현직 대령의 갑질 난동과 비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댓글창에는 그를 비난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유력 정치인들과 고위 장성들이 발빠르게 성명을 내어 박도훈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그가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도훈은 배신감에 치을 떨며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지만 부서진 액정 속에서도 그의 추락하는 뉴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시각 강서연은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히 한 명의 부패 군인을 처단한 것을 넘어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던 사회의 부조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가져올 후 폭풍 또한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혀를 차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강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집에 도착한 강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짙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코트를 벗어 걸어두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적막한 거실에는 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울리고 있었고 화려했던 전장의 영웅이 아닌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돌아온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지배인이 챙겨준 한우 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작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고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느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득 오늘 박도훈을 제압할 때 느꼈던 전율을 떠올리며 아직 자신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누군가를 제압하는 데 쓰는 것보다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힘이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굳건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서연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베란다로 나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맥주 한 캔을 땄는데 톡 쏘는 탄산과 시원한 목 넘김이 그녀의 갈증을 해소해주며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며 과거 707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하던 시절을 회상했고 그때 흘렸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군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킬 것이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전날 밤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는데 언론들은 앞다투어 강서연의 활약상을 보도하며 그녀를 돌아온 영웅 현실판, 원더우먼 등으로 치켜세우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과거 이력과 전설적인 일화들이 재조명되며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고 있었고 시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그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강서연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집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세상의 환호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하여 박도훈과 연루된 비리 세력들을 모조리 색출하겠다고 발표했고 검찰 또한 특별 수사팀을 꾸려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하며 군 내부의 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변호사 접견조차 거부당한 채 끝없는 조사와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계급과 인맥은 감옥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의 망가진 인생 또한 되돌릴 수 없었다. 며칠 후 강서연은 자신이 자주 가던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노신사를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를 했는데 노신사는 신문을 접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알고 보니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군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던 참에 강서연의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네 같은 진짜 군인이 있어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 강서연은 과분한 칭찬이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겼지만 그 말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큰 힘이 되어줄 따뜻한 응원이었다. 강서연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며칠 전 사건이 있었던 한우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따뜻한 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배고픔을 느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주인 할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백반을 먹으며 화려한 만찬보다 이런 평범한 밥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며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녀가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식당 TV에서는 박도훈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그는 수의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인 군인이 아닌 초라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강서연은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식당을 나섰고 거리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그녀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는 든든한 수호자로 남을 것이다. 강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는데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그녀와 전우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사진 속 전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미소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평온함이 공존하며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불의에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라는 별은 결코 빛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남기며 그녀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한 여성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의 태양은 어제보다 더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다.